네, 안녕하세요. 엔비디아 코리아 유연구입니다. 저는 그 DGX AI 스케일이라고 해서요. 마찬가지로 그 DGX1, DGX2가 어떻게 노드 스케일로 연결돼서 활용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오시는 분이 저희 7월 1일 AI 컨퍼런스를 하는데 시간이 없으시다가 못 오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그쪽에서 하는 내용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제자 뉴스 기사 보신 분 계신가요? 저희가 그 ISC 올해 지금 유럽에서 열리고 있는데 그쪽에서 저희가 전 세계 슈퍼컴퓨터 랭킹 22위의 머신에 지금 랭킹이 올라갔습니다. 저희 엔비디아 인터널 R&D 머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DGX2를 96노드로 연결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성능이 9.4 페타플롭스 성능이고, 그다음에 GPU 개수는 96 곱하기 이제 16장 GPU가 한 노드당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1536 GPU가 이제 텐서코어가 이네이블 돼서 GPU를 가지고 이제 딥러닝 가속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자율주행 연구하는데 이 머신이 이제 실제로 쓰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500.org 사이트가 매년 그 상반기, 하반기 슈퍼컴 랭킹을 올리고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계속 슈퍼컴 랭킹이 세턴 5라는 머신이 올라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업데이트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턴 5는 엔비디아 인터널 그 R&D 머신인데요. 실제로 이 머신을 구축하면서 쌓인 노하우가 저희 그 실제로 이제 파드 구성을 하는데 노하우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최초에는 자율주행차 R&D를 위해서 660노드 정도, 1000노드가 되지 않는 노드로 처음에 DGX1으로 구성했다가 딥러닝을 이제 자율주행차 연구를 위해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점점점 규모가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요거는 이제 올해 장표는 없는데 아까 보신 그 노드도 추가됐고요. 그 노드를 제외하고도 현재 2200노드 정도의 DGX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은 실제로 계속 아까부터 데이터와 이제 계산량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데이터 팩토리에 NFS 스토리지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올라가게 되고요. 특히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그 서베이카에서 쏟아지는 데이터가 테라바이트 단위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라벨링해서 저희가 딥러닝에 태우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딥러닝 학습을 하고 다음에 테스트한 다음에 그거를 다시 또 업데이트하는 계속 그 파이프라인이 사이클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정상무님께서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요번 슬라이드는 스킵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딥러닝 R&D를 이제 직접 구성하실 때 다양한 고민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봅스, 데이터셋, 모델 관점에서 이제 세 가지를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퓨어 스토리지랑 엔비디아가 어플라이언스 컨셉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파드 구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모드를 고민 없이 바로 딜리버리해서 좀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GPU 리소스를 사용하는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드 구성을 멀티노드를 크게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싱글 로드에서 멀티 GPU를 쓰시는 경우, 다음에 레벨업에서 아까 이제 GPU를 쪼개는 것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8 GPU가 들어있지만 한 연구자분한테 하나씩 이렇게 데디케이션 해서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간단한 사용 하실 때는 오히려 저희가 V 컴퓨트라는 이제 그리드 솔루션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V GPU, V 컴퓨트를 통해서 GPU 한 GPU를 또 쪼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눠 줄 수가 있고요. 또한 지금 데이터 작업할 때 저도 굉장히 많이 작업을 하는데 사실 딥러닝 학습하기 전 단계 데이터 핸들링을 CPU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CPU 올리 노드 혹은 V CPU를 쓰시는데 사실 저희는 요건 별로 이제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데 이미 CPU 인프라는 많이 가지고 있을 거로 가정돼 가지고 저희가 굳이 언급은 하진 않고 있지만 이런 전체 스펙트럼의 하이엔드부터 로이엔드까지가 다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제가 딥러닝 R&D를 할 때 좀 쓰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실제 지금 AI 컨퍼런스의 데모를 하기 위한 딥러닝 학습을 하기 위한 작업인데요. 어제 제가 그 네트워크 디비전에서 워닝 레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트래픽이 너무 많다고 워닝 레터를 받았는데, 그 원인이 보시면은 제가 그 랩탑에서 저는 작업을 다 하고 있고요. 다음에 랩탑에서 사실 랩탑으로 작업하다 보면은 회의하거나 미팅하면 랩탑 닫아서 이제 회의실로 가면은 네트워크가 끊어집니다. 끊어지게 되면 그때 그 작업하는 게 그냥 그 노헙 이런 거 쓰실 수도 있는데, 그냥 끊어져 버리면 제 작업이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는 이제 vCPU 혹은 vGPU의 머신으로 원격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호라이즌 뷰로 이제 접속 머신을 들어가서 SSH로 실제 로긴 노드에 들어가서 도커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작업은 이제 주피터로 검증을 해 본 다음에 실제 헤비한 작업을 이제 돌리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모 준비하려고 돌리고 있는데, 에팍을 보시면 881 에팍을 돌고 있습니다. 이제 8GPU로 지금 돌고 있는 작업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로스도 좀 특이한데 마이너스 로스로 가고 있는 특이한 모델을 돌리고 있는데, 음성 합성을 하기 위한 모델, 웨이브 글로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델을 이렇게 돌리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또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지를 저희는 이제 원격 접속을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CIFS로 저희가 그 30기가를 올렸다가 네트워크 트래픽 팀에서 지금 원인레터를 받았고요. 실제로 제가 그 사용한 스토리지 좀 다른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하이드를 해놨는데, 보시면 홈 폴더는 저희가 굉장히 작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각각 이거는 그 실시간으로 백업하는 머신이기 때문에 5기가 홈을 가져가고 있고요. 다음에 논 백업 스토리지로 2.6테라를 가져가고 있고요. 다음에 제가 워크스페이스로 작업하는 게 4테라가 있고, 다음에 보시면은 제가 5타 났네요. 225가 아니라 335타입니다. 쉐어드 스토리지 NFS로 제가 사용하는 그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머신이 이제 그러니까 두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다른 머신에서는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DGX1에는 로컬 스토리지가 이제 또 있고요. 다음에 8테라의 로컬 스토리지, 다음에 20테라바이트의 쉐어드 스토리지,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그 각각의 이제 NFS 스토리지인데 각각 데이터별로 좀 다양하게 올려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성 데이터, 다음에 이미지 데이터 위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기 위한 스토리지들 이렇게 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이제 쓰려고 할 때 이제 퍼포먼스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퍼포먼스 이슈를 이제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DGX1과 DGX2의 로컬 스토리지 양도 늘리는 게 이제 로컬 캐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A라는 머신에 들어갔다가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로그인해서 작업을 할 때는 A라는 머신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고요. B라는 머신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때 스토리지에서 NFS에서 땡길 때 시간이 좀 걸리고요. 다음에 스케줄러가 좀 똑똑하면은 이제 A라는 머신에서 작업하고 뭐 바로 또 다른 작업을 넣을 때 이제 끝나고 넣을 때 A라는 머신에 다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로컬 캐시가 스토리지에 맞물려 있던 게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빨리 데이터 핸들링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컬 캐시를 이제 DGX2는 더 크게 구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 DGX 파드를 할 때 이제 설치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설치를 하실 때 저희가 딥옵스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데브옵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딥러닝 플러스 데브옵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옵스라고 저희가 명칭을 해서 저희가 엔비디아가 만든 용어인데요. 그래서 DGX 파드를 한 대 설치하는 거랑 100대 설치하는 데랑 이제 1000대 설치하는 거랑 봤을 때, 사실 한 대만 잘 설치하실 수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디플로이는 쉽게 재배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정확히 잘 만들어 놓고 작업하시면은 쓰실 수 있고요. 그래서 딥옵스는 저희가 오픈 소스로 레퍼런스 그 설치 가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DGX1, DGX2의 멀티노드 구성을 스토리지, 다음에 스케줄러, 로그인 노드, 다음에 컴퓨트 노드, 각각 구성 모드를 다 작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사용되실 때는 아까 첫 세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도 좀 중요하고요. 다음에 자원을 나눠줬을 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이제 어드민 관점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도 머신이 잘 돌고 있는지 가끔 이제 모니터링 툴 들어가서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이제 엔비디아가 DCGM에서 이제 클러스터 모니터링 툴이고요. 그거를 프로메테우스나 그라파나에다가 이제 플러그인을 태우셔가지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 화면 자체가 딥옵스에서의 디폴트 컨피그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옵스로 설치가 되면 이 화면의 대시보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다음에 멀티노드인 경우에는 쉽게 추가하셔가지고 탭으로 멀티노드를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케이빌러티 관점에서 살펴보시면은 사실 계속 디봅스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 유저가 이제 로그인 노드에 들어가시고 다음에 어드민은 마스터 관리 노드가 또 따로 있으실 거고요. 그거를 뭐 쿠베 플로우를 쓰시건, 슬루럼을 쓰시건, 뭐 쿠버네티스를 직접 쓰시건, 멀티 노드를 아니면 뭐 vGPU로 쪼개서 쓰시건 다양한 컨셉으로 좀 쓰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헤비 유저, 라이트 유저 각각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GX 파드 아까 보신 세턴5 혹은 저희가 22B 랭크된 머신을 그대로 이 구조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DGX1 컨셉이고요. 이제 DGX2로 가시면은 한 렉 안에 이제 몇 대를 넣느냐의 차이고, 한 노드 안에 이제 16GPU가 들어있느냐, 이제 8GPU가 들어있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저희 파드 디자인 같은 경우는 멀티 렉이라고 그냥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멀티 렉인데 이 특징은 모듈러 디자인이기 때문에 파드 하나를 갖다 놓으신 다음에 갑자기 이제 그 R&D 연구가 크셔가지고 파드를 하나 더 추가하신다. 그렇게 하실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 잘못 넘어갔네요. 업링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인피니밴드 업링크가 구성이 되어 있으셔가지고 새로운 노드 파드를 추가하실 때 업링크에서 이제 블락킹 이슈가 발생하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한 노드만 쓰실 때는 그런 업링크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지만, 이제 멀티 노드를 쓰실 때는 업링크가 원활해야 나중에 이제 스토리지 혹은 각 노드 간에 왔다 갔다 데이터 통신할 때 부담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쪽에서도 스케줄러를 잘 관리하시면은 업링크를 최소한 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블락킹을 하신 다음에 이제 적정히 잘 하실 수는 있는데, 그런 걸 고민 안 하시고 이제 관리를 하시면은 이제 논 블락킹 패트리 구성이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관점에서 조금 전에 이제 아까 GPFS부터 NFS 다양한 거 컨셉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헤비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로 점점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지넷이라고 하는 표준 데이터 사이즈가 256 by 256 이미지 뭐 그런 것들을 데이터 처리한다. 그러면은 NFS에서 텐지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데, 점점 이제 메디칼 이미징이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차 요즘은 이제 5메가픽셀 카메라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경 사진 전체를 찍고 이제 서라운드 뷰로 보고, 최근에 이제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4K로 뭐 찍고요. 다음에 서라운드 뷰 하고 하시면 점점 이미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동영상을 또 하시려는 것까지 일어나면 동영상 데이터 사이즈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딥러닝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대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데이터 피딩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걸 넣어주지 못해서 딥러닝 GPU는 이제
고가의 GPU를 이제 구입을 해서 쓰려고 하시는데 GPU에다가 데이터 피딩을 못 해가지고 이제 성능이 나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데이터 레이크와 이제 컴퓨트 노드 간의 연결을 점점점 이제 빠르게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래서 뭐 10로 부족하면 이제 40G, 100G 계속 올라가고요. 인피니밴드도 이제 쓰고 점점점 이제 규모 있게 들어가고요. 다음에 그것들을 그냥 네트워크 스토리지만 또 쓰시면은 이제 계속 데이터 스톰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 앱항마다는 동일한 데이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DGX2에서 커버되는 30테라 언더면은 이제 한 번 데이터를 노드에 끌어오고 뭐 두 번째 앱학 패턴은 이제 로컬 캐시에서 사용되면서 다른 유저들의 이제 데이터 I/O 병목을 좀 해소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적용하는 사례는 아까 뭐 맨 처음 이제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 많이 그 퓨어 스토리지에서 틀어주셨는데 유사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이나 뭐 중국 뭐 다양한 곳에서 이제 CCTV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데 이게 동영상이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딥러닝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 이제 스토리지 플러스 학습용 인프라가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강원도 산불이 좀 크게 나서 이슈가 됐었는데 조기 경보 시스템이 있었다면 그런 큰 문제로까지 퍼지지 않았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해외 쪽에서 이제 이런 화재라든가 이제 낙뢰 이런 사고들의 조기 경보하는 거를 구축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시고 있는데 워낙 데이터가 크기 때문에 DGX2를 이제 사용하시고 또한 이게 이제 CCTV가 이제 전국에 퍼져 있기 때문에 중앙 집중을 하시면은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하게 또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토리지도 역시 규모 있게 구축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4차 산업혁명 말씀들 많이 하시면서 이제 인더스트리 쪽에서 딥러닝을 많이 시도하려고 하는데 현재 도입 많이 하시는 거는 이제 AI로 인스펙션을 많이 합니다. 이제 제품 생산한 거가 불량이냐 불량이지 않느냐를 이제 판별하는 용도로 현재 딥러닝을 이미지 딥러닝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 최근에는 점점 장비 쪽에서의 에러를 많이 디텍션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가령 반도체 라인이나 이런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에칭 챔버를 이용하시는데 플라즈마 가스의 양 혹은 뭐 좀 약간의 온도만 가지고 그것들이 불량이 폭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밀리세크 단위의 센서 신호를 받으셔가지고 미리미리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참고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용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이용하시는데 이쪽에서는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노멀한 신호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멀한 신호가 많고 어노말리 신호가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 구하기가 어려우셔가지고 어떤 것도 많이 하시냐면 비정상 신호를 제너레이션을 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겐을 이용하셔가지고 신호 생성을 많이 하셔가지고 다시 또 학습을 하는데 이 신호 생성하실 때 이제 이게 뭐 4,000초라고 하면은 이제 그 샘플링 레이트가 사실 뭐 1kHz가 아니라 뭐 96kHz, 뭐 200kHz까지 굉장히 미세한 샘플링 레이트를 쓰시게 되면은 실제로 1시간의 데이터만 그냥 게더링 하셔더라도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되고요. 또한 그것들이 센서가 하나가 아니라 각각의 장비 안에도 센서가 이제 수십 가지가 들어갔는데 물론 뭐 샘플링 레이트가 어떤 거는 뭐 1초에 한 번 하는 것들도 있고요. 어느 센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보는 센서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모두 다 이제 딥러닝 이용하셔가지고 모델을 처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제 장표에서는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노멀 시그널이 있고 페일드 시그널이 있는데 저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사실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6가지 센서에서 500 옵저베이션을 본 다음에 다양한 케이스를 보면 이거는 이제 어노말리를 저희가 강제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언슈퍼바이즈로 이제 비지도 학습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음성 인식 쪽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C2C 로스라는 로스 펑션을 사용하시면은 이제 음성 인식할 때 보면 아에 이게 다르죠. 그거를 이제 지도 학습이 아니라 비지도 학습으로 저희가 그 학습을 뽑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동일하게 이제 인더스트리 쪽에서도 뽑으셔가지고 그거를 스레스홀드를 넘겼으면 이제 에러, 그렇지 않으면 정상으로 이렇게 판별하는데 역시 데이터가 샘플링 레이트가 많으면 많고 그리고 업저베이션이 많으면 데이터량이 폭주하고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케이스를 학습하는데도 많이 필요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 내용은 뒤에 좀 있는데 이거는 다 비슷한 내용이어가지고 생략하고요. 다음에 발표 자료는 이제 공유가 되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7월 1일, 2일 저희가 AI 컨퍼런스가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면 저희 DLI가 첫날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 날 저희 세션 톡이 진행이 되니까 많이 오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